예, 자연스럽게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최근에 출범을 했고, 주도를 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국 견제책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대응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대처해 나갈까요? 네,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IPEF에서요. 네. 중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하지만 중국 그 내부에서는요, 아직은 이것은 저는 형성 단계에 있고, 그렇게 쉽게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계산도 이미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미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애플, 미국에서 시가총액 2위인 애플만 하더라도 제품의 90%를 이미 중국에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킨다? 미국의 중시가 엄청난 폭락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IPEF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요. 당초 5월 달에 IPEF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 그와 같은 발족 모임이 있었을 때 네. 중국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국의 주가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만약에 정말 제대로 돼갖고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중국을 제대로 공급망에서 배제시켜 나간다면은 중국의 타격이 크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초 스스로 생각한 반도체 굴기 계획에서 약 5년 내지 10년 정도 후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중국 측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중국은 예를 들면은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은 그런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IPEF에 이제 참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때처럼 중국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면 굳이 보복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어찌됐건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서 옆에 있던 한국을 어떤 식으로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손을 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떨까요? 역지사지 해보면은요, 중국의 입장에서 IPEF는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이 그냥 눈치 보면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내가 리드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중국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보복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단호하게 뭘 할 것이다 하면서 또 그만큼 강렬하게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어도 한한령이 취해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이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근슬쩍 하는 것이 중국식이거든요. 대국답게 못합니다. 쫀쫀합니다. 짜잔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할 겁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조금씩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그 어떤 역점적으로 외교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렇지 못하게 물타기를 한다라든가 회방을 놓는 듯한 그런 것을 이미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암시도 받고 있는데요. 보복은 합니다만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간접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워졌네. 옷이 젖어졌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개구리가 어떤 가마솥 안에 뜨거운 가마솥 안에 서서히 달궈지는 것을 따뜻하다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보복 조치는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이따 다시 네.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이른바 도광양회라고 하죠. 네. 말하자면 힘자랑하지 않고 네. 이제 숨어서 실력을 기른다 이런 국가 정책을 대신해서 대국 굴기, 우리도 좀 뭔가 보여주자. 네. 이렇게 약간 국가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그 이후에 위구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대만 같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고 남중국해
또 남태평양 이런 데서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국력이 지금 충분히 커진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요, 제가 생각할 때도요, 중국의 국력, 미국이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게 G2라는 영예를 줬지 않습니까? 네. 독이 든 성배인 것이죠. 그 G2라는 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일단 자신들은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큰 나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문제가 많죠. 네. 네. 그다음에 국경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언감생심 무슨 G2냐라고 했는데 그 왕관은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뭐 시진핑석이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나마 선방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만 것이죠. 하지만 아직 자기 스스로도 미국에 대해서 국력이 대적한다는 것, 그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하고. 그런데 2018년에 미국이 처음 중국을 공격했을 때, 네. 관세로 무역으로 공격했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아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도 아팠지만 미국이 더 많이 아팠다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미중 패권 대립에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맞으면서 담금질을 당한 듯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미국은 처참하게 막 쓰러져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산당도 그렇고 중국 국민들도 그렇고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초기보다는 미중 패권 대립 초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자신감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심으로는요. 뭐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반도체 굴기도 결국은 5년 내지 10년 동안 이 상태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싫지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가능한 한 계속해서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게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은 그 중국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이제 말하면 견제를 해가지고 중국은 뭐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중국이 뭐 대국 굴기라는 이런 이야기하고 전랑 외교하면서 좀 힘자랑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알다시피 1대1로 뭐 중국 몽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어떤 주도하는 패권에 어느 정도 우리 좀 뭐 태평양도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나오니까 결국 미국도 아주 좀 밟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약간 중국이 그동안 좀 자신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자초한 측면은 없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상황 속에 자초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전남 외교 같은 경우도요. 예. 거칩니다. 왜냐면요. 자신은 아직 스스로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국내 문제 신경 써야 되는데 국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고 미국의 공세에 자신들도 그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분 변화가 너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년 출세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급격하게 부자가 되거나 급격하게 신분 변화가 된 사람은 자신이 권력이 얼마나 세고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중국에 그 중국 언론이라든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할 때 자주 말합니다. 자신을 여유를 가져라. 네. 너희들은 스스로 대국이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뭐 작을 소자에다 나라국, 소국, 샤고 다른 나라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입에 뱉습니다. 다른 소국들은 이제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듣는 소국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예. 어떻게 친하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분 변화에 따른 네. 자신들의 의식 변화라든가 행동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칠게 나왔고 이미지도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점점 더 부드럽게 국제사회에 함께한다 하면서 조그만 나라들 찾아가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지수로 지금 증가되는 식으로 즉 미중 관계가 사실은 상관계에서 꽤 높고 양국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 인플레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중국 관세 그동안 높였던 걸 좀 인하해서 물가를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중 관계가 이제 그동안에 아주 촉발됐다면 지금 약간 둔화되는 이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 몇 년간 이렇게 굉장히 치열했던 양국 관계가 조금 이렇게 완화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이렇게 벗고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립의 격화기와 완화기에서 약간 완화기, 네. 이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미국이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패권적 지위를 뺏기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패권 대국들이 부상했다가 쓰러져 가는 것을 미국이 봤습니까? 미국은 자기들은 영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직 자신들 힘으로 자기들이 이 일이 패권 대국이 되겠다는 생각은 못해요. 겉으로는 당당히 그런 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국력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대립 중에서 중국이 먼저 공세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은 이전에는 패권 전쟁 초기에는 막 피하고 왜 그래? 우리 그럴 마음 없어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너희들이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지켜보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상황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차이가 확실히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그때야 돼야 비로소 멈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볼 때 중국도 미국보다는 뭐 경제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내적인 문제가 다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의 숙명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부럽지만 중국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대국만의 대국병이 있거든요. 네. 그 중국의 숙명이 있고 미국도 미국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갑자기 국력이 확 상승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안타까운 격화, 대립전쟁은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분야가 사실 아까 말씀대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 굴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또 아까 일본, 대만, 한국 같은 미국 동맹 국가들이 워낙 주도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판을 뒤집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전망들 분석들이 많은데 우리 회장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가요? 반도체로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IPEF가 정말 미국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나간다면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것이 한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균형을 유지하려던 전임 정부와 달리 미국 쪽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뼈아픈 충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굴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스케줄이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중국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게도 너희도 어떡할래? 우리한테 함부로 계속 대할래? 우리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할래? 그럼 뭐 어떻게 해줄래? 라는 식으로 한다면요. 우리에겐 기회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반도체라고 합니다만 최첨단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반도체라든가 중급 수준의 반도체도 있거든요. 미국이 반도체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요. 최첨단 분야 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나노. 5나노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만 정도에서만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아니면 뭐 7나노라든가 10나노 정도까지는 뭐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밑에 뭐 15나노, 20나노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은 거니까 뭐 중급 정도의 반도체망은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첨단 산업으로 자들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PEF가 뭐 형성이 돼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지어지는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금속이 아직도 중국에서 공급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히토류 강국이죠, 중국은. 예.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200몇 가지 종류 중에서 특히 60몇 가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측면을 바라볼 때 이 상태에서 그 미국이 뭐 무작정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네. 더군다나 반도체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대만 이 4개국에 의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90%를 좌우할 정도로 강합니다만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기술을 압도하죠.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이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은 중국에 있거든요. 중국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포인트와 유리한 포인트를 잘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조금 더 강화시키고 개선시킨 건 개선시키면서 그 반도체 굴기가 더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약간 주제를 중국과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은 지금 중국은 말씀대로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약간 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뭐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피해도 꽤 클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복을 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그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보복을 반드시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는 분야, 네. 그런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보복 조치를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언감생심 직접적인 보복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네. 뭐 중급 기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은 중국 국내 민심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곱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보복은 동시에 취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가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어떤 무기가 된다 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즉 대만의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또는 다른 뭐 일본이나 있는 나라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좀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아까 뭐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뭐 좀 침공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냉정하게 바라볼 때 덩치는 크고 호전적이고 전囊외교로 한다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속빈 강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대만에 대해서 조그만 대만에서도 뭘 하고 싶어도 부글부글하고 말로써 협박을 하고 뭐 위협을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는요 아직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자신의 힘이 훨씬 더 커진다면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중국은 실제로 힘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는 약간 전랑 외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 약간 또 다른 자기보다 작은 소국들에게는 좀 거칠게 대하는 뭐 보복도 하고 이런 식의 그 국가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중국이 좀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중국은 하지도 않을 말하자면 그 행위에 대해서 죄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밖에서 보는 중국과 안에서 직접 느끼는 중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덩치 큽니다. 덩치 크고 인구 많고 시장 좋고 자원 많고 계속 성장하고 중국 사람들 말도 얼마나 목소리 큽니까? 호전적으로 들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뭐 옛날 시골에 계신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듯한 그런 농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호전적이거나 거칠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근데 중국도 자업자득인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들의 행동,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자신들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뭐 국제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깎여지게 되고 한 그런 네. 뭐 자신이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문명 대국을 지향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도덕을 지켜야지 해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자긍스러운 문화 대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사회 슬로건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거칠고 힘이 충만해서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만 안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균형 잡히게 바라보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관점이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외교라든가 뭐 기업적인 교류에 있어서 훨씬 더 그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뭐 최근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중국을 오래 이제 관찰해 본 전문가로서 회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 95년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갖고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석사 마치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 또 석사 마치고 박사학위는 중국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해외에서 중국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20몇 년을 해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하고 접하면서 지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글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저는 계속 합니다. 예, 손자병법에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지피지기도요. 저는 일부러 제대로 된 지피하고 제대로 된 지기라는 제대로 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도 절실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접해야 될 중국은요. 과거에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던 그런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6.25 때 싸웠던 중국도 아닙니다. 이미 20세기 과거이고 그 전의 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할 중국은 G2라고 불리지만 삼국병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 그런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 중국의 강점, 장점, 단점, 취약점 같은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겉모습으로 덩치 크고 힘이 세고 성장을 하고 거칠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수박 겉핥기 시킨 것입니다.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특히 우리는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종이 우리에게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런 21세기의 중국을 이제는 제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즉 6.25 때라든가 조선시대 때라든가 힘없어서 원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던 그런 고려시대의 그 한반도가 아니라 G10으로 부상한 우리 대한민국,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요. 아이고 덩치는 크지만 참 힘들겠구만 라는 식의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우리는 한미일 북중로 이데올로기로선 남북 삼각동맹, 북방 삼각동맹 싸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G10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호해 줄 만큼 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중견 강국으로 됐거든요. 21세기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 그렇게 하시다면은 제대로 된 지피하고 제대로 된 지기가 적어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선행돼야 되는데 오늘 좀 저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리커창이 대망론,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중국을 침략, 말도 안 되는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걸 갖다가 대서특별로 다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황당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외교를 하고 교류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의 선행으로부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비롯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중국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고 우리의 어떤 국가 위상 수준에 맞게 대중국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행보는 우리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꼼꼼하게 관찰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수근 회장님의 진단과 설명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 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